자, 1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역학용 수레를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리원 역학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제일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문제들마다 패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주로 뭐라고 부르느냐? 사다리 문제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 사다리 문제냐? 풀이 과정을 적으면 사다리가 그려지거든. 자, 일단 각 구간별 이동 거리가 봐봐. 여기쯤이죠? 0.1, 0.2, 0.3, 0.4, 0.5. 자, 거리. 미터 단위로 미리 환산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0.2초라 그랬어. 맞지?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V가 나오죠. V가 0.51, 1.5, 2, 2.5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 델타 V는 0.5가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다시 델타 T가 0.2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다? 가속도잖아. 맞지? 즉 A 가속도는 2.5m per second 제곱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속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억 틀렸고, 니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그게 가속도에 대한 설명이잖아. 2.5m per second 제곱 맞고요. 즉 계속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힘과 운동 방향이 일치할 때의 특징입니다. 그지? 그래서 니은 디귿. 2번 문제. A는 자유낙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B를 A 쪽으로 20m per second로 던지고, 이 둘은 1초가 되었을 때 이 지점에서 충돌해왔죠. 점피해서. 그러면 얘가 충돌한 순간도 몇 초 뒤야? 1초인 거지. 그럼 이 두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자유낙하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문제에 잘 보면 뭐라 돼 있다?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다? 이번 경우는 10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시간이 1초가 되면 속력은 얼마가 된다? 10m per second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B의 속력은 수평으로는, 요건 수직 방향 그래프잖아. 수평으로는 어떤 운동을 했어요? 20m per second인데 속력이 변해 안 변해? 변할 이유가 없죠. 시간이 몇 초? 1초 만에. 그러면 결국 이 해당 넓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수평거리 X가 되겠지. 그럼 얼마? 20m. 그러면 봐봐. 여기서 A의 속력을 B의 속력을 2배로 한다 그랬지? B의 속력을 2배로 해버리면
다른 걸 다른 그 색깔을 하나 들고. 자, 봐봐. B의 속력을 2배로 하면 몇 초 만에? 0.5초 만에 얼마? 20m를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둘 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도 얼마만큼만 떨어져야 된다? 0.5초 만에 가는 거잖아. 그러면 밑변 길이가 얼마? 0.5가 될 거고. 그때 속력은 얼마가 될 거다? 5가 되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시간은 0.5초가 되겠네. 됐죠? 이렇게 그래프로 깔끔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 3번. 내가 참 외우라는 거는 이야기 안 하는데 제발 좀 외워달라고 한 거다. 그지? 자, 델타는 붙여도 되고 떼도 됩니다. 사 번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평균 속도라는 뜻입니다. 됐지? 자, 4번. 4번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4번 문제 그림을 잘 봐봐. 여기서 올라갈 때 속력이 5인데 내려오는 속력이 3이다.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3인 순간이잖아. 이 공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3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3은 3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맞아. 마이너스 3이죠. 반대 방향 운동이니까. 그러면 출발 속도가 5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일정하게 속력이 줄었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다? 4초 걸렸다고. 그러면 결국 요 가속도는 4초 동안에 마이너스 8이잖아. 따라서 얼마? 원래 2m/s 제곱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가속도를 물어봤어?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 가속도의 크기니까 결국 A 절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얼마? 2m/s 제곱이라고 써줘야 된다. 5번 문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5초일 때 속력이 20이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지? 속력이 5초일 때 20이죠. 그럼 요거 기울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4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시간이 1초일 때는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L은 이 사다리꼴 넓이란 말이야. 그지? 이 사다리꼴 넓이를 사다리꼴 공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간단해요. 여기 평균 속도 얼마일까? 요 공식에 대입하면 12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는 요 평균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죠? 여기 밑반 넓이 4란 말이죠. 맞지? 그럼 얼마? 48m. 5번 문제는 간단하지? 거리 차이라는 건 결국 어디를 의미하는 건데? 요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결국 큰 삼각형 빼기 작은 삼각형 하면 되는데 큰 삼각형은 얼마? 큰 삼각형 넓이가
40. 작은 삼각형 넓이가 15. 작은 삼각형 넓이는 15. 그럼 요 넓이는 얼마? 네. 25 단위는 미터. 단위 잘 맞춰야 된다. 그지? 요렇게 오늘의 테스트가 풀이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1번? 충돌 직전 A의 속력. 요거잖아. A는 그냥 자유낙하만 했으니까. 오케이? 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입니다. 우리가 물리에서 운동과 관련된 물리적 개념. 운동이랑 관련된 물리적 개념을 뽑아보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V, 즉 속력, 속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 에너지.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 개념. 이 두 가지만으로 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 속력이나 속도만 가지고 운동을 표현하면 그 운동의 효과를, 운동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힘들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봐봐. 이 교실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공기 입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지금 우리 볼따구라던가 우리 온몸에 와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충돌하는데 우리는 느낄 수가 사실상 없죠. 왜? 그 압력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으며 또한 공기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만 가지고 운동을 모두 표현하기엔 애매하죠.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충돌하거나 마찰력이나 저항력 같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해주지 않는, 즉 열 에너지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충돌하거나 마찰력이 작용하거나 저항이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열 에너지로 그 형태를 변화시켜요. 문제는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죠. 소리도 나고, 사실 소리도 열로 바뀌어서 없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충돌 전후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그런 운동 예측을 하는 데는 이 두 가지로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고, 그래서 세 번째 이 물리적 개념인 오늘 우리가 배울 개념, 운동과 충돌. 자, 정확하게는 요 둘 다 방향이 있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방향이 있는 물리적 개념, 즉 벡터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반대쪽이 마이너스다. 한쪽을 플러스라고 결정하는 순간 반대쪽은 그냥 마이너스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운동량과 짝이 되는 충격량.
요 두 가지 개념을 추가로 도입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니까 오늘 내용 안 어렵거든요. 물 1에서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간단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량, P는 nV. 운동량이나 충격량의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특별한 업적을 남기거나 이걸 자기가 맨 처음에 제안했거나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단위에 남긴 과학자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을 그대로 단위로 쓰면 돼요. 질량 단위가 뭐죠? 질량, 킬로그램이잖아.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써주면 돼요. 운동량의 개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는 물리량. 그 되게 계산 자체도 단순해. 보통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 관성의 크기. 운동 중인 물체가 지니게 되는 관성 그 자체.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고. 이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되게 계산 자체는 단순해요. 어떻게? 여기 3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운동량을 얼마라고 하면 된다? 그냥 단순 계산하면 돼. 6kg m/s라고 적어주면 끝납니다. 너무 단순한가? 근데 이게 다예요, 사실. 자, 두 번째 개념. 충격량. 충격량. 임팩트라는 뜻에서 I를 기호로 삼고 있고요. 충격량은 물체에 가해진 힘과 그 힘이 가해진 시간의 곱입니다. 자전거 타본 사람은 알 거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살 잡는 거랑 세게 빡 잡는 거랑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같은 정도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시간을 짧게 잡고 뗐을 때랑 꾹 잡고 있을 때랑 멈춰지는 정도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말 자체가 운동에 변화를 주는 충격의 총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거 봐봐. I는 F 델타 T잖아. 그런데 우리 뉴턴 법칙에 따르면 F는 ma죠. 맞지? 그럼 뭐가 된다? ma 델타 T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오늘 심지어 시험에도 나왔던 공식 델타 V가 A 델타 T였죠. 그리고 얘는 뭐다? 동시에 V-V0잖아. 맞지?
그래서 M에 V-V0가 돼요. 분배 법칙을 풀면 MV-MV0가 되는데 요 공식 자체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네.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P-P0가 충격량. 즉 보통 우리는 얘를 델타 P라고 써도 될 거고요. 혹은 나중에 충격량은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의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이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우리 사실 이 공식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왜 알고 있는 공식이냐? 잘 봐. MV는 MV0 플러스 F 델타 T잖아. 공식을 풀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질량을 나눠줘 버리면 무슨 식이 돼 버리지? 알겠어? 무슨 식인지? 사실 이 식이에요. 이 식의 질량을 곱하면 이 식이 되는 거고, 이 식의 질량을 나누면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충격량은 그래서 단위가 힘의 단위인 뉴턴에 시간 단위인 세컨드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충격량, I는 F 델타 T, 뉴턴 퍼 세컨드라고 하고요. 얘를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 물체에 6뉴턴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래는 봐봐. 3kg짜리에 6뉴턴을 가하니까 이 물체가 받게 되는 가속도는 2m per second 제곱이 되고요. A는 n분의 F니까. 맞지? 그러고 나서 V는 V0 플러스 AT에다가 얘가 V0잖아. 2 더하기 2 곱하기 2잖아. 여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얼마? 6m per second라고 계산이 나오죠. 응? 그런데 요 공식을 활용한다면 얘가 사실은 P0가 되겠지, 이제. 충격량은 얼마예요? 6이 12 뉴턴 세컨드가 되는데 이거 봐봐. 서로 다른 물리적 개념을 더하거나 뺀다는 말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말은 사실 이 단위와 이 단위는 어떤 단위다? 같은 단위다라는 뜻이 돼. 그냥 같은 단위예요.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둘을 더해버리니까 나중에 운동량은 18kg 미터 퍼 세컨드가 될 거고 얘가 3 곱하기 V가 되잖아. 얘가 3V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V는 6m per second가 된다라는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둘 다 풀 수 있는데 그럼 왜 굳이 만들었냐라는 거는 충돌하게 될 때, 물체와 물체가 충돌했을 때, 충돌한 뒤에 각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예, 그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필기 끝나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설명. 필기. 응? 뭐가 빠졌나? 응.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결국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정리했던 공식.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의 운동량과 충격량의 합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방향을 고려하는 벡터 값으로서의 합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예를 하나 들어. 원래 이게 나중에 물리학 1까지, 그러니까 물리학까지, 고2 단계까지는 이 내용이 그대로 가요. 그리고 당연히 기존의 수능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나오던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도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대신에 물리학 2, 역학과 에너지로 가면 수평면에서의 운동량 보존을 다루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고 그 전 단계까지는 쉬워요. 통과 내용하고 그대로야. 그냥 수평면에서 마찰 없다 치고요. 수평면에서 1번 물체가 V1 좀 빠른 운동을 하고 있고 2번 물체가 좀 느리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물체는. 어느 시점에선가 충돌하겠지. 자, 충돌할 때를 생각해 보면 1번이 2번 물체를 앞쪽으로 F라는 힘을 가하게 된다면 충돌할 때 힘을 주고받게 될 거 아니야. 부딪히는 것 자체도. 그러면 2번 물체는 1번 물체를 어떻게 뒤쪽으로 F라는 힘을 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게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지. 반대 방향이니까. 이 두 힘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힘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왜? 작용 반작용이라서요. 그리고 당연히 둘이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 힘을 주고 받게 되겠지. 이 충돌의 결과 1번 물체는 다소 느려진 V1-C의 속도로 2번 물체는 조금 더 빨라진 V2-C의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겠다. 그지? 그죠? 요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 자, 처음에 운동량들을 각자 보자면, M1 V1이고, M2 V2잖아. 둘이 서로 충격을 주고받았죠? 얘는 마이너스 F 델타 T, 얘는 플러스 F 델타 T. 그 결과, 나중에 운동량은 M1 V1-C와 M2 V2-C가 되잖아. 그지? 자, 식을 옆으로 빼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죠. M1 V1 마이너스 F 델타 T는 M1 V1 이거 맞는 식이지. 그지? M2 V2 플러스 F 델타 T는 M2 V2 이것도 맞는 식이잖아. 그죠? 자,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변변 그대로 더한다고 치면. M1 V1 플러스 M2 V2는 요거 두 개 날라갔으니까 M1 V1 더하기 M2 V2 이 식 자체는 뭐가 된다? 결국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계와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세 번째 그림이 다른 옵션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도 가능해. M1과 M2가 한 덩어리가 돼서 V로 운동할 수도 있을 거고. 맞지? 아니면 M1은 멈추고 M2만 V2-의 속도로 튕겨나갈 수도 있을 거고. 혹은 M1이 반대쪽으로 V1, M2는 그대로 V2-로 튕겨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는 결국 어디에? 요 뒷부분 자리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적히면 될까요? M1 플러스 M2에 V가 들어가면 되겠지. 얘는 어차피 운동량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M2, V2-로만 표시해도 될 거고. 요 경우가 조심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꼭 뭐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경우는 M2, V2- 마이너스 M1, V1-로 적히면 되겠지. 맞지? 혹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충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수철 같은 걸로 딱 묶어놓은 어떤 물체 장치가 잠금 장치가 풀리면 양쪽으로 튕겨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튕기기 전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면 운동량 합계가 얼마예요? 딱 붙어서 멈춰 있었으니까 0이지. 그러면 양쪽으로 튕겨 나가면 얘 운동량 크기랑 얘 운동량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운동량 그 자체는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물체가 충돌하였을 때 그 이후의 운동량을 고민할 수 있게도 되고, 혹은 한 물체가 양쪽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도 고민이 되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개주할 때 보면 선수들 경기 중인 선수 교체할 때 어떻게 해요? 다음에 뛸 선수가 앞쪽 라인으로 먼저 들어오면 뒤에서 잡아서 밀어주지. 이거 자체도 뭐야? 그치, 운동량을 최대한 보존시켜서 빠르게 보내기 위한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한다는 거고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충격량 그래프와 충격력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충격량 그래프라는 것은 FT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에 뭐를? 힘을, 가로축에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힘이 가해졌다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저절로 여기가 F고 여기가 델타 T니까 얘는 F 델타 T, 즉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물체가 힘을 받을 때는 이렇게 딱 반듯하게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가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떤 그래프로 그려진다? 똑같이 FT 그래프가 그려지면 실제 힘은 요런 우리 표준 도수 분포 그래프라 그러나요? 요런 형태로 실제로 힘이 가해져.
그때도 역시 이 넓이가 뭐의 의미가 된다? 충격량의 의미가 된다는 건 동일해. 자, 여기서 충격력 F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T의 델타 P입니다. 충격이 즉 델타 T분의 I가 되는데 정의가 뭐가 된다? 충격이 가해지는 동안에 받게 되는 평균 힘이에요. 최대 힘이 아닙니다. 평균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에서 이 충격량 그래프와 같은 시간으로 끝나는, 그리고 뭐가 같아지게 되는, 넓이가 같아지게 될 때의 이 힘을 충격력이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충격력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최대 힘은 충격력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겠지.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충격을 흡수해준다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 개념들은 결국은 뭐를 줄이는 거냐면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충격량을 줄일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도 학년이고 그나마 최근에 갔다 왔었을 거예요. 생존 수영 배우러 한번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안 가지? 초등학교 때 생존 수영하러 갔었던 거 기억하죠? 수영장 어디로 갔었냐? 어디에? 몰라. 선생님 동네에는 보니까 어린이 수영장 해가지고 그냥 얕은 어린애들용 풀장만 만들어 놓고 그거 전문 교육기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애기들, 유치원보다 더 어린애들 운동 같은 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아니면 보통 이제 구립이나 시립 수영장들, 그런 이제 좀 큰 규모의 수영장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수영장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 뛰어다니지 마시오. 또 다이빙 금지가 있지. 뛰어다니지 말라는 건 마찰력과 관련되는 겁니다. 수영장 바닥이 젖어 있고 우리 발바닥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타일 위를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지면, 그렇지, 꽈당하면서 아주 빠르게 충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질량의 속도를 곱한 만큼이 운동량이잖아. 멈추려면 그 운동량을 전부 다 뭐로 돌릴 수 있을 만큼? 0으로 돌릴 만큼의 충격이 가해져야 되니까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뛰지 말라는 거야. 살살 다녀다 넘어져도 아픈데 뛰다 넘어지면 곱절로 아플 거니까. 그지? 그럼 다이빙은 왜 금지시키게?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래프만 가지고 다이빙을 왜 금지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봐봐. 보통 수영장 풀 끝자락과 물 깊이가 약간의 높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은 다이빙을 하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아이를 물체처럼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질량을 가진 아이들이 똑같이 점프해서 물에 닿게 되는 순간 얘네들의 속도는 정해지겠죠. 우리 중력장 운동이니까. 그지? 똑같은 속도 V를 가지면 이 순간 얘가 가지는 운동량은 MV잖아. 얘가 뭐가 되는? 0이 될 만큼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로부터. 그지?
그런데 다이빙을 잘 성공하는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물속에서 멈출 때까지 쭉 들어가서 멈추잖아. 맞지? 쭉 들어가서 멈추고 부력으로 싹 떠올라와서 이제 헤엄쳐 갈 거 아니야. 이건 뭐다? 다이빙을 성공했을 때죠. 그러면은 다이빙을 성공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이빙 성공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요런 만큼의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넓이가 요 크기랑 같아야 되지. 맞잖아. 이게 충격이란 말이죠. 실패했을 때 우리는 보통 배치기 혹은 등치기라는 액션이 나오게 되죠.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털퍼덕하고 운동이 끝나버리지. 맞지? 털퍼덕에서 끝나잖아. 그러면 실제로 충격을 받는 시간은 길다 짧다? 짧죠. 물에 닿기 시작해서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짧단 말이야. 그런데 뭐는 같아야 돼? 그래프 넓이는 같아야 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 밑넓이가 얘랑 같아야 된다니까. 네,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럼 이 경우 충격력은 여기 있겠죠. 성공했을 때 충격력은 그래프만 봐도 아파 보이지 않냐? 그지? 누가 봐도 그래프만 봐도 아파 보이잖아. 결국 우리가 충격을 흡수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정리하자면 충격 흡수란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델타 T를 증가시켜서 힘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길게 늘림으로써 충격력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같은 거 보통 충격 흡수 장치들이 대부분 뭐예요? 푹신푹신하다라고 느껴지잖아. 맞지? 이 푹신함 그 자체가 사실은 뭐다? 내 발바닥이 힘을 받기 시작해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뭐를 늘려준다? 시간을 늘려준다. 농구 같은 거 할 때 골 밑에서 뛰어서 공을 잡고 착지할 때도 생각해봐. 어떻게 착지하는 게 덜 아파요? 허리나 무릎이. 그치? 땅에 닿을 때부터 허리, 발목, 무릎 굽혀가면서 쭉 내리면 덜 아프지. 우리 약간 높은 데서 뛰어내려 착지할 때도. 그냥 빡 서는 게 아니라 쭉, 맞지? 몸을 수그려가면서, 아니, 친구들하고 뭐 할 때, 피구 같은 거 할 때도, 날라오는 공 받을 때 뒤로 물러나면서, 야구 선수들 공 받을 때도 공을 손을 뒤로 빼면서, 뜬공 잡을 때도 손을 뒤로 빼면서, 학교 체육시험, 농구, 특히 공 잡는 센스 없는 애들 제일 많이 다치는 거. 농구, 실기, 패스 연습. 공 받을 때 이렇게 나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끌어당기면서. 다 결국 뭐를 하는 거야? 멈출 때까지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실제 그 공이 받는, 그리고 공과 손이 받는 힘 자체의 크기를 어떻게 하는 거다? 최대한 줄이는 게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친구가 던진 물풍선 안 터트리면서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면 돼? 쭉 길게 움직이면서 받아주면 되잖아. 맞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동량과 충격량,
그 중에 안전과 관련되는 개념들. 책에 예시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요 내용 정리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자, 저기 171쪽 밑에 거 잠시만 좀 볼래요? 탐구 자료창. 우리 탐구 자료창하고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실험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자, 요거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요거는 우리가 뭐랑 같이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느냐. 아까 우리 시간을 늘림으로써 충격력을 감소시킨다가 있었지. 얘는 뭐냐면 자, F가 일정할 때 혹은 완전히 일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가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면 결론적으로 충격량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린 시절 그 농구나 이런 것들 종목 보면서 공 튕구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드리블하는 거 손으로.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어떻게 공 튕겨? 때리죠, 공을 막 있는 힘껏. 막 손바닥으로 탕탕 치잖아. 근데 세게 튕겨? 안 되지. 근데 오히려 남자애들은 이제 중학교 1, 2학년쯤 돼서 농구 좀 하는 애들 보면 어떻게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 해요? 밀죠. 밀고 손목 스냅을 갖고 쭉쭉 누르잖아. 그러면 공이 오히려 어떻게 튕겨요? 더 팡팡 튕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센 힘으로 짧게 때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힘으로 쭉쭉 누르는 게 훨씬 어떻게?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야. 배드민턴 칠 때도 그 스매싱 있지. 그 높게 날라오는 거 그대로 찍을 때 있는 힘껏 풀스윙 다 해서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 총알같이 직선으로 날라와서 상대방 코트에 꽂히잖아. 근데 여기서 딱 찍는 척 하면서 탁 끊어치면 어떻게 되지? 스매싱처럼 빠르게 날아갔는데 네트 넘자마자 힘 빠져서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딱 끊어친 게 어린애들 그 농구공 치는 거야. 짧게 치는 거. 스매싱을 치는 게 쭉 미는 거고. 그거 말고 각종 운동 종목들 잘 봐봐. 축구 공 찰 때 여기서 공 찬다고 여기서 멈추나 아니면 발을 쭉 돌려. 쭉 돌리지. 골프, 테니스, 야구 공 칠 때도 어때? 공 여기 놓고 친다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쭉 돌려버리죠. 왜? 그 운동 방향으로 그 동작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는 것 자체가 공한테 힘을 주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밀 수 있는 거죠. 비슷한 게 저기죠. 빨대관에 면봉 놓고 쏘는 거. 이런 거 봐봐. 똑같은 관에 똑같은 탄화를 이렇게 놓고 입으로 불어서 날린다고 하면 실제로 이 총알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 요 구멍 밖으로 튕겨 나올 때까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총이나 대포 혹은 그 원주민들 독침 있잖아. 하는 거. 관이 길면 길수록 어떤 효과가 난다? 밀어주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멀리 날아간다? 그치, 밑에 거가 더 멀리 날아가.
그래서 무기 같은 거 개발할 때도 대포나 이런 것들을 기계공학적으로 버틸 수 있는 이상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길게 하는 게 장거리 사격엔 유리하지. 대신에 그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거는 아니긴 해요.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길게.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하자면 그때 북한이 그 당시 소련, 이제 현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했는데 완전 옛날 고물 대포를 수입해 왔어. 그래 놓고 어떻게 개조를 했냐면 두 대를 갖다 놓고 한쪽에 거 포를 자른 뒤에 다른 쪽 포 앞에다가 용접해서 붙여버렸어. 그럼 포 길이가 어떻게 돼? 그치, 두 배로 길어지지. 여러 발 쏘면 터질 위험이 생기고, 얘가 완벽하게 직선으로 용접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명중률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긴 하지만 적어도 뭐 하나는 보장이 된다? 그렇지, 거리는 보장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짧은 총하고 긴 총 보면 긴 총이 멀리 있는 거 쏘는 총들이잖아. 왜? 길어야 똑같이 화약이 터져서 앞에 진짜 비비탄보다 작은 쇠 조각 하나 날리는데 더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수록 어떻게? 더 멀리까지 날릴 수 있고. 대신에 건물 안에 특수부대들, 대테러 요원들, 테러범 잡으러 들어갈 때 긴 총하면 불편하니까. 걔네들은 멀리 싸울 필요 없잖아. 그냥 코앞에 애들만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이 어떻게 된다? 걔네들 총은 짧아져도 되지. 딱 붙어서 싸울 수 있게. 요런 것들.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은 왜 나왔냐? 아까 그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하고 요 내용하고 둘 다 공통점이 뭐다? 둘 다 공통점은 시간이 증가한다는 건 똑같아. 근데 아까 거는 뭐가? 필요한 충격량이 일정한데, 시간을 열려서 F를 줄인 거고 얘는 뭐가 일정하다? F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줄 수 있을 때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면 관성과 관성 법칙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뉴턴 운동 법칙 간단하게만 빠르게 설명할게요. 원래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을 관성이라 그래. 2법칙을 가속도 혹은 F는 ma라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설명이 잘못 적혔어요. 1법칙은 관성이 아니라 알짜임이 0인 상태. 2법칙은 F는 ma 가속도가 아니라 알짜임이 0이 아닌 운동의 변화가 2법칙이고요. 그럼 F는 ma는 뭐냐? 사실은 운동 법칙 자체가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가속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배웠잖아. 그지? 사실 요거 잘 봐봐요. 요 식만 풀어도 오늘 배운 공식이 나와. 볼래? M 여기로 올라가고 델타 T 여기로 올라가면 뭐가 돼요? F 델타 T는 M 델타 V. 뭐예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가 되지. 그지? 그러면 요거 봐봐. 1법칙 알짜임이 0이니까 가속도도 0이 되죠. 맞지? 가속도가 0이 되면 무슨 운동이냐?
VT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0인 거는 무슨 운동? 하나 더 있어요. 등속 직선 말고. 뭐 있게? 어떤 상태? 가속도가 0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태는 여기 있습니다. 뭐? 처음 속도가 0이면 정지.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면 등속 직선. 즉, 관성의 법칙은 원래의 운동 상태를 뭐 한다? 유지하게 된다. 이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야, 원래는. 뭐 언제? R자임이 0이면. 물체가 힘을 전혀 받지 않거나 받은 힘을 다 계산했더니 평형 상태이면 운동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나타난다. 그걸 우리는 관성이란다. 책에 나와 있는 관성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거는 따로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이 법칙, 운동의 변화, 즉 R자임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0이 아니게 되고, 그지? 이때는 어떻게 된다? 조건이 생겨요. 힘과 운동이 나란하면 속력이 변화. 힘과 운동이 수직이면 방향이 변화. 힘과 운동이 비스듬하면 둘 다 변화예요. 이것들이 각각 뭐냐면 얘가 등가속도 직선, 중력장 운동이고 얘가 등속, 빠르게 변한다 안 변한다? 수직이면 안 변하고 얘는 방향이 안 변하고 얘가 포물선이나 진자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계속 다 바뀌는 거야. 포물선도 똑같고 포물선은 대신에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만 가해지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지고 수평은 일정한데 합쳤더니 포물선인 거죠. 알겠지? 요게 중학교 3학년 과학책 과정에 살짝 묻어만 있어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해주고. 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인데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쪽으로 같은 직선상에서 같은 힘의 종류가 작용을 해야 돼요. 쉽게 구별하려면 이거 잘못하면 평형하고 착각하거든. 작용을 이렇게 봐야 돼. A가 B를 이쪽으로 세모라는 힘을 준다고 쓰는 거야. 문장으로 풀어서. 그러면 반작용은 반드시 이 모양이 돼요. B도 A를 반대쪽으로 반드시 힘의 종류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은 힘이 걸려요. 그래서 잘못 착각하는 게 이거잖아. 여러분들 몸무게 반작용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틀렸죠. 몸무게가 어떤 힘인데? 지구가 여러분을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반작용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틀렸죠. 여러분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지.
지구가 나를 지구 쪽으로 당기는 중력이잖아. 맞지? 그럼 반작용은? 나도 지구를 내 쪽으로 당겨요. 단지 지구가 질량이 너무 크니까 가속도가 안 나와서 나만 끌려가는 거야. 줄다리기 할 때 내가 당겨봤잖아. 내 팔 당기라 그럴 때 내가 당겨가 여러분들이 끌려와. 여러분들이 끌려오잖아. 내가 더 무거우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관성력은 뭐냐? 잘 봐봐. 버스가 하나 있어. 지하철도 좋고 버스도 좋아요. 이 버스가 앞쪽으로 가속 운동 중이면 버스 안에 손잡이 어떻게 돼? 뒤로 기울어지지. 맞죠? 그럼 이 손잡이가 받는 힘은 밑으로 중력을 받지? 요 줄 방향으로 장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줄이 당기는 힘. 그 결과 얘는 앞쪽으로 알짜힘을 받아. 이 알짜힘 때문에 얘는 앞쪽으로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랑 이 가속도 크기가 똑같아요. 이거는 차 밖에서 볼 때의 현상이야. 맞지? 차 밖에서 손잡이를 본다면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채로 이 물체가 이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걸로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애가 보면 얘는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 맞지? 정지해 있으려면 알짜힘이랑 크기가 같은 힘으로 뒤쪽으로 관성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속하는 반대쪽으로. 그 공간이 가속하고 있는 반대쪽으로 받는 힘이 관성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갈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때는 가속도가 어디로 생겨? 밑으로 생기지. 그럼 관성력은 어디로 생겨? 위로 생겨요. 그래서 출발할 때 여러분들 몸무게는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살짝 붕 뜨죠? 바이킹 탈 때, 자이로 드롭 탈 때 특히. 자이로 드롭 타면 내가 타고 있는 의자가 자유낙하해버리기 때문에 내 관성력은 내 몸무게랑 똑같이 위로 떠버린다고. 그럼 나는 힘을 받는 것처럼 느낀다? 안 받는 것처럼 느낀다? 안 받는 것처럼 느끼니까 공중에 붕 뜨는 거야. 근데 실제로 뜬 거야. 나도 추락 중인 거지. 가짜 힘이라고 이거. 힘 없는 힘이에요. 이해가 돼? 그러면 우리가 1층에 딱 엘리베이터 도착하는 순간 가속도가 어디로 생겨? 위로 생기지. 도착했으니까 느려져야 되잖아. 그럼 관성력은 어디로 생겨? 밑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1층에 도착하는 순간 내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끼지. 진짜 느끼고 싶으면 오늘 딱 내려갈 때 책가방을 등에 매지 말고 손에 이렇게 들고 옆으로 들고 있어 봐봐. 1층 딱 도착하는 순간 훅 내려갈 겁니다. 진짜. 나 이거 학년 좀 위에 있는 애들한테는 장난으로 스쿼트 자세 추천하거든. 그 기마 자세. 엉덩방아 찍는다. 100%. 나 딱 이렇게 엉덩방아처럼 엉거주춤 앉아 있잖아. 1층 띵 도착하고 훅 주저앉아 버려요. 못 버텨. 그게 관성이야. 다른 예를 들어볼까? 그럼 원래 봐봐. 차가 이렇게 원운동 하려면 힘이 어디로 생겨야 돼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생겨야지 이게 방향이 틀어지잖아. 그럼 원운동 할 때 힘은 가운데로 생기니까 가속도가 가운데로 생기지. 그럼 관성은 어디로 생겨? 원 밖으로 생기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이 관성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엄마 차가 출발하면 차가 앞으로 가속도니까 내 몸의 관성력은 뒤로. 차가 멈추면 가속도가 뒤로 생겼으니까 관성력은 앞으로. 근데 누가 밀거나 당겼나 했나? 저절로 그렇게 되죠. 가짜 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서는 느껴진다. 그게 관성이에요.
요 관성과 저기서 말하는 관성력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짬뽕이 된 케이스야. 알겠지? 여기까지 할까요? 요 부분, 요 뒤에 문제들 싹 풀어오세요. 끝.